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원래 강의는 중국에 관련된 강의인데요. 네 가지 주제로 됐었죠. 그죠? 첫 번째가 사상사,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국의 공산화되는 과정, 세 번째가 공산화되고 난 뒤에 정치투쟁, 정치 갈등에 가는 것이었고, 네 번째가 중국 경제와 미중 패권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원래 우리 기본 정책이 뭔가 하면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자였거든요. 과연 이게 가능한가? 이것이 오늘의 강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중국은 1979년도에 미국과 수교한 이후에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1992년도에 수교되었고요. 그다음에 2001년도에 WTO에 가입되면서 중국 경제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지금 단계는 어떤 수준까지 와 있는가 하면요. 먼저 국내 총생산입니다. 국내 총생산은 현재 국내 총생산은 어, 세계 1위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1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 물론 이제 미국하고 비교하면은 현재 1위가 아니죠. 아닌데 구매력 평가를 가지고 미국하고 비교하면요. 현재 세계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수출 총액도 세계 1위고요. 외환 보유액도 현재 3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래서 세계 1위이고요. 그 다음에 휴대전화 사용자도 세계 1위입니다. 근데 휴대전화 사용자야 뭐 그 인구가 많으면은 당연히 1위고 이게 무슨 경제에 큰 영향이 있느냐 싶지만은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면은 데이터가 중앙 컴퓨터에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돼요. 이게 빅데이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세계의 모든 것이 뭐냐? 예, 빅데이터에 의해서 AI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결정돼요. 그래서 전화 사용자가 많은 것도요. 이거는 국부입니다. 국력입니다. 근데 현재 중국은 전화 사용도 세계 1위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입 총액은 2위이고요. 2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 세계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건데 그게 중국인의 첫나간이죠. 첫나간인데 중국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요. 옛날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중화제국, 중화가 있고 중국이 있고 그다음에 주위에 오랑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고 이 오랑캐를 포함한 전체 제국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 중국은 철학 사상을 선도하고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도덕적인 우월감에 의해서 우리 그 중화 사상이 변방국 오랑캐들한테 널리 전파되도록 해야 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총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해서 항상 중국 사람들은 자기가 중국이 전 세계를 선도해야 되고 중국 사상이 널리 전 세계에 퍼져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중국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 서방의 너희들 어, 자유주의라고 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은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거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못하다. 우리는 비록 국가 자본주의이긴 하지만은 우리 시스템이 훨씬 더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당신들 잘 받지 않느냐. 당신들은 그렇게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아주 처음에는 좀 혼란스러웠지만은 이 금방 해결되지 않느냐. 우리 시스템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더 나은 시스템이 도대체 뭔가 하면은 옛날에는 중국의 사상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요. 지금은 감시 시스템이요. 그 국가 자본주의 제도가 훨씬 낫다라는 건데 그 자체가 뭔가 하면요. 감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시하는가 하면은 중국에는 온갖 군데 다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이 CCTV는 전부 다 컴퓨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핸드폰에는 자기가 어디로 간다는 걸 다 알 수 있도록 앱을 깔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이 CCTV에 의해서 모든 걸 다 감시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감시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감시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 중국 사람들이 검색하는 거에 의한 빅데이터에 가지고 앞으로 이 사람은 언제 사고를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딱 내리면은 이걸 격리시킬 수도 있어요. 이런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야말로 국민들을 굉장히 편안한 생활로 이끄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 이 시스템을 작년에 2020년경에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개도국한테 이 시스템을 제공했어요. 이렇게 봐라. 이렇게 하면은 금방 개도국에서 발전국, 경제가 성장되는 그런 나라로 될 테니까 이 시스템을 이용해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은 사상이나 문화를 세계에 전파했는데 현재 사실 그것도 뭐 문화라면 문화죠. 이런 걸 전파한다 이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이걸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는 이러한 이러한 선진화된 모델을 여러 나라한테 알려주는 것이지 결코 침략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시진핑이 뭐라 그런가 하면은 중국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평화를 사랑한다. 피출 속에 남을 침략하는 유전자가 없다라고 강조를 해요. 강조하는데 문제 침략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문화 침략, 경제 침략, 정치 침략이죠. 무력 침략은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서방 세계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서방 세계는 중국이 이제 여론조사 해봤어요. 해봤는데 중국인이 평화적이고 책임감 있는 국가냐고 물었을 때 8%만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은 중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90% 이상이. 현재 그런 상태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시진핑은 평화로운 국가, 절대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는다라 그러지만은 시진핑이 주도한 중국의 외교는요, 전랑 외교라 합니다. 이 늑대 외교라 그러는데요, 늑대 외교를 펼치고 있어요. 그 늑대 외교의 중심에 선 사람이 누군가 하면 중국의 왕이라는 외교부장입니다. 이 외교부장은 중국에서 서열이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은 한 25위 정도 돼요. 우리나라에도 왔고 세계 방방곡곡으로 다니면서 외교 활동을 펼치는데 아주 건방진 외교 활동을 많이 펼쳐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게 왕이 외교부장이고 이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인데 외교부장이 대통령의 손에 어깨에 손을 대면서 친근하다는 표시겠죠. 손을 대면서 툭툭 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줘요. 사실 이것은 외교에서는 굉장히 신뢰라 그러거든요. 근데 요 왕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버릇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데서도 이런 짓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짓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2020년에 이제 유럽에 갔었어요. 유럽에 5개국을 갔었는데, 여름 가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왕따 될 처지에 놓여 있고,
외교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마침 트럼프가 또 유럽에 가가지고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쓰는 바람에 유럽 나라들한테 아주 싫어하는 나라가 됐어요, 미국이. 그래서 그 틈새를 노려가지고 왕위가 유럽에 갔습니다. 갔을 때 어떤 나라 가는가 하면 특히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등 5개국을 갔습니다. 5개국 가가지고 중국하고 관계를 좋게 하려고 갔는데 했더니만 북에서 이 왕이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당신들 대체가 홍콩 보안법 그게 뭐냐. 그 다음에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 탄압하고 이런 거 인권 문제 이거 도대체가 이게 현대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엄청 욕을 했어요.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어, 그 중국이 유럽 나라들한테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만약 그 다음에 중국이 수입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유럽 경제가 중국하고 굉장히 밀착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생각해 보니까 중국이 유럽한테 투자는 많이 하는데 투자 대신에 중국한테 좀 복종해라. 중국 뜻에 따라서 당신들 나라에서 하는 결정을 중국 뜻에 따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독일 갔을 때 독일의 이제 그, 자, 당대표가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경제적 이익과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는데 중국에 너무 밀착되면은요, 안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보라는 것 때문에 안보를 팔아먹고 안보를 경제적 이익과 바꿀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위가 독일을 비롯한 5나라 가가지고는요, 오히려 굉장히 창피만 당하고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건 넘어갈게요. 그러면서도 중국 내부에서는 어떻게 이제 민족주의를 고양시키는가 하면은, 이번에 G7, 2021년도에 5월 달에 G7 회의가 열렸잖아요. G7 회의가 열렸었는데, 이렇게 이제 7명이 이런 모습으로 중국에서 그림을 만들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1900년, 원래 정확하게는 1899년도에 중국에 의화단의 난이 일어납니다. 의화단의 난이라고 하는 것은 청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을 쫓아내자라는 게 의화단의 난이에요. 근데 여기에 8개국이 연합해서 의화단하고 싸워서 의화단이 집니다. 지면서 이 의화단의 난에 의해서 중국의 외국인 군대가 주둔하게 되는 치욕적인 결과를 낳게 돼요. 근데 마침 이때가 8나라였거든요. 8나라. 근데 여기에 G7이 원래 7개의 나라인데, 여기 유엔 사무총장이 되지면서 8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8명을 똑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마치 G7, 2021년도에 개최한 G7 이 회의가 마치 1900년도에 일어난 8개국 연합해서 중국을 침략한 것 같다라는 걸 딱 보여줘요. 그 다음 또 이제, 여기 이제 최후의 만찬, 여기에 짐승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리, 짐승 9마리 그려가지고, 마치 최후의 만찬인 것처럼, 만찬 같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너희들이 그렇게 해봤자 너희들 최후다. 막 그런 걸 그림을 그려가지고, 중국의 젊은 애들을 자극을 해요. 그 자극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바로 민족주의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이런 호감도가요, 형편없어요. 전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그죠? 중국의 원래 호감도가, 좀 낮아요, 원래. 이 유럽이나 미국, 아시아 이런 데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원래 좀 낮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20포인트 가까이 그 호감도가 더 떨어졌어요. 예를 들면 미국 같으면은 비호감도가 73%입니다. 캐나다 73%, 스웨덴 85%, 예. 그 다음에 일본이 제일 중국 사람 안 좋아해요. 86%입니다. 한국도요, 한국도 75%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싫어하는 비율이 70에서 80%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은요, 왕따를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주된 이유가 뭔가 하면요, 중국의 전랑 외교, 늑대 외교를 펼쳤기 때문이었습니다. 힘에 의한 외교를 펼쳤기 때문에 외국은 전부 다 중국을 싫어하는 형편이 돼버렸죠.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여기도 전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전번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중국은 56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민족 개념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 다음에 나라에 대한 충성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6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민족이, 가장 많은 민족이 한족이죠. 한족인데 한족에 의한 중국 통치가요, 이민족에 의한 중국 통치 기간보다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이 그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요, 굉장히 약해요. 왜 그런가 하면 뭐 한족이 다스리다가 몽골족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다음 만주족이 들어오기도 하고, 자꾸만 다른 종족이 들어와서 나라를 지배하다 보니까 국가라는 개념도 희미하고 민족주의도 없고 나라의 충성심도 약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중국이란 한 나라를 단결시키기 위해서는 충성심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중국이란 걸 하나로 묶어서 민족주의 개념으로 이끌어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충성심이 생기고, 충성심이 생겨야 중국이 분열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현재 공산당 일당 독재거든요. 이 일당 독재라는 게 상당히 모순이 많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한 개의 당이 장기 집권하게 되면 그 나라는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 예로 우리는 일본을 들 수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거의 1945년도 이후에 자민당이 독주를 하고 있어요. 물론 중간에 한번 바뀌었습니다만은 자민당이 독주하면서 정치 체제가 굉장히 후졌습니다. 후지니까 현재 일본이 형편없는 나라가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고 있는데, 일당 독재는 여러 가지 모순이 있어요.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걸 중국의 젊은이라든가 중국의 국민들이 이걸 알아차리게 되면은 반란이, 저항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없애려면은 이걸 자꾸만 민족주의를 부활시켜야 되고, 민족주의를 자꾸만 강화시켜야 되고, 민족주의를 강화시키려 그러면은 전랑 외교, 중국이 힘에 의한 외교를 펼쳐서 중국의 젊은이들, 중국의 국민들이 환호하게 만들어줘야 이렇게 민족주의가 강화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전랑 외교를 펼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중국이 과연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하고는 한반도에 대한 징크스가 있어요. 뭐 징크스라고 하면 분들 축구 징크스 있죠, 그죠? 축구는 한국하고 중국하고 싸웠다 보면 중국이 지거든. 예, 그래서 중국 축구는 한국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왜요? 계속 졌기 때문에. 그런데 축구뿐만 아니고 전쟁에서도 똑같은 징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지금부터 한 2200년 전 BC 108년에 한 무제가 위만 정권에 침략해 들어왔어요. 침략해 들어왔는데 이 전쟁을 계속해도 한나라 무제가 져요. 한나라 무제가 져가지고 포위만 하고 있었는데, 포위한 사이에 위만 정권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반란이 일어나면서 위만 정권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한나라 무제가
침략에 들어왔지만은 침략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수나라입니다. 수나라는 여러 번 고구려에 침략해 들어와요. 1차 침략에서는 거의 8, 90%가 죽고 철수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유명한 백만 대군이 쳐들어와요. 백만 대군이 쳐들어와서 요동성을 집중 공격했지만은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30만 별동군을 동원해가지고 평양까지 들어왔습니다만은 이게 또 우리 울지문덕에 의해서 완전히 다 몰살당하고 30만 중에 2,700명만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이게 2차였죠. 3차, 4차 침략에 들어왔지만 번번이 졌습니다. 침략해 올 때마다 졌어요. 그 다음 이제 당나라입니다. 수나라 다음에 당나라죠. 당나라 태종이 645년에 고구려를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이때 침략한 군대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아까 수나라가 침략할 때 2차가 100만이었죠. 그죠? 100만인데 역시 당나라 태종이 침략할 때도 거의 100만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100만에. 이렇게 많이 침략했습니다만은 결국 실패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당 전쟁인데요. 그러나 뒤에 이제 신라하고 고구려가 연합해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근데 이 고구려를 멸망시킨 것은 당나라의 힘만으로 멸망된 게 아니고 신라와 합쳐서 멸망을 시켰죠. 문제는 멸망시키고 난 뒤에 당나라가 신라를 속국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라하고 당나라와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지는데 675년에 매수성 전투에서 크게 패해버려요. 크게 패하면서 당나라는 드디어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는 지금까지 이겨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몽골 침략인데 사실 몽골 침략은요, 이거는 중국이라고 볼 수가 없죠. 기마민족, 흉노족, 기마민족, 몽골이죠. 원나라 침략한 게 아니니까, 그죠? 일단은 침략했지만은, 몽골이 침략했지만은, 고구려를 완전히 복속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30년 뒤인 1260년에 고려가 항복을 하고 강화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것은 이제 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몽골한테. 그렇지만은 중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명나라가 조선에 들어와서 일본하고 싸웠어요. 싸웠는데 물론 이제 평양성 그 탈환 전투에서는 크게 이겼지만은 백제한 전투에서 크게 지면서부터 굉장히 소극적으로 전쟁을 임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전쟁이 이겼지만은 결국 명나라는 이 전쟁에 참전 후에 명나라 자체가 멸망하게 돼요. 그 다음에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인데 이 병자호란은 물론 조선이 졌습니다. 그렇죠? 졌는데 이때 병자호란에 들어왔던 나라가 청나라가 아니고 이게 후금이었어요. 이름 자체가 후금이고 아직 후금이다 보니까 중국을 아직 국경을 점령을 못했거든요. 못하고 그냥 만주 쪽에 있던 국가입니다. 만주 쪽에 있는 국가에서 전쟁에서 사실 이제 졌기 때문에 어, 중국한테 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사실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남한산성 전쟁에서 이제 항복하고 삼전도에 와가지고 인조가 청나라 태종한테 항복하는 이식을 행하는 겁니다. 삼배 구고두레라를 하는 건데 이제 이 말을 땅에 찧어가지고 소리가 청태종이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피가 나도록 뭐 이 말을 찧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 않고 삼배 구고두레가 끝난 뒤에 청태종이 인조를 부릅니다. 단상까지 올라오게 해가지고 여기서 술도 한 잔 나누고 그 다음에 청나라 군사하고 그 다음 조선의 군사가 활쏘기 시합까지 합니다. 하고 난 뒤에 청태종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여기 인조 보고 당신 지금 이제 남한산성에서 내려왔으니 바로 궁으로 돌아가라 라고 아주 후하게 대접해줘요.
근데 원래 이렇게 전쟁에서 집에 절대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안 합니다. 전부 다 포로를 끌고 가든가 이렇게 하는데, 물론 많은 사람, 뭐 수용세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이 만주족이 후금이 쳐들어와서 조선을 그렇게 만들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청일전쟁이요. 청일전쟁은 1894년도에 통학농민혁명이 일나요. 통학농민혁명이 일나니까 이걸 진압한다는 구실로 청나라하고 일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하는데 전쟁터는 조선이었어요. 조선인데 이 청나라가 일본한테 한 번도 이기질 못합니다. 이기지 못하고 그 다음에 청나라가 완전히 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모노세키에서 회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조선에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이 조선에 들어와서 이긴 게 없어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몽골하고 청나라가 이겼다지만 이거는 중국이 아닙니다. 그죠? 아니죠. 그 다음에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 때 중국군이 개입했어요. 개입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 개입해서 중국이 이기는가 하면 못 이겼죠. 못 이기고 그 다음에 가장 피해를 본 나라 어딘가 하면 중국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유엔에서 중국을 침략자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침략자로 낙인 찍으면서요, 주계 장막에 갇히게 돼요. 갇히게 됨으로써 중국은 사실상 최대 피해자가 돼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1953년도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났는데 1956년 됐어요. 3년, 1956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때 이 북한에 중국 군인이 얼마나 있었는가 하면요. 20만 명이 있었어요. 20만 명이 있었는데 이때 빨치산파하고 연안파의 충돌이 조금 있었습니다. 충돌이 있으니까 김일성이는 충돌이 무슨 충돌인가 하면요. 중국에서는 연안파를 동원해서 빨치산에 김일성 정권을 엎으려고 그래요. 엎으려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성질이 되게 났죠. 되게 나니까 20만 명을 그냥 강제로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쫓겨났죠. 쫓겨나는데 그 뒤에 이제 김일성이가 뭐라고 하면 중국이라는 놈들은 믿을 수가 없다. 그 얘기 이렇게 여기서 난 거예요. 그 다음에 김정일은 멀리 있는 미국보다 중국이 더 나쁜 놈들이다. 예. 그 다음에 김정은이는 뭐라 그랬어요? 김정은은 일본은 100년 원수, 중국은 1000년 숙적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출발은요 1956년도에 연안파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6.25 때 30만을 투입한 거예요. 30만을 투입해서 어마어마한 거의 한 15만 가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렇게 많은 병력을 잃고 북한을 도와줬는데 북한에 쫓겨나다 싶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은요, 한반도 한국은 중국하고 전쟁했다 그러면 진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서 지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게 조정방에 의해서 나옵니다. 이게 원래 이게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제 그 나당 전쟁할 때가 우리나라 고종이거든요. 고종이 조정방을 불렀어요. 야, 조정방, 너는 조그만 군대를 그렇게 많이 동원해서 조그만 신라하고 싸워서 그렇게 못 이기느냐? 왜 못 이기느냐? 그러니까 조정방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신라의 왕은 백성들을 자식같이 사랑하고 백성은 왕을 부모와 같이 섬겨서 일치단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치단결된 나라에는요, 절대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국론이 통일되면은, 어떠한 강대국이 침략하더라도 그 강대국은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2016년에 사드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요, 이게 조금 국론이 분열됐어요. 사드를 설치해야 된다, 설치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분열이 되면요, 이것은
중국이 개입할 소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유지되려 그러면요, 항상 국론이 통일이 돼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나라의 문화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가 중국에 비해서 절대로 중국보다 못하지 않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우월성이 유지되면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통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부국강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론을 통일해야 되고, 문화적으로 항상 발전시킨다면은 중국도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이 현재 전랑 외교를 거의 다 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국가별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보고 그러면 우리는 중국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중국은 세계 각국의 경제 보복을 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예를 들면은 프랑스가 2008년에 프랑스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접견했어요. 접견하니까 중국이 그 당시에 프랑스의 항공기, 에어버스를 150대 구매하려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프랑스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접견하자 그 150대 구매 안 할 거야 라고 보복을 해요. 보복합니다. 그 다음에 고위층 방문도 취소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내려가지고 티베트는 중국 영토라고声明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제재를 해제했어요. 일본입니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 문제죠, 그죠? 센카쿠 열도에 중국 어선이 들어오자 중국 어선을 납포했습니다. 납포하니까 중국이 일본에게 히토류 수출 중단, 그 다음에 도요타 자동차 뇌물 혐의 조사 이렇게 들어가니까 일본도 바로 하루 만에 꼬리 내려요. 중국 선장 석방 이렇게 합니다. 노르웨이도 2010년에 류 사업부한테 노벨상을 줘요. 이 류 사업부는 누군가 하면은 천안문 사태를 주동했던 사람이 류 사업부예요. 이 류 사업부한테 노벨상 주니까 중국이 성질이 팍 나가지고 노르웨이에서 나는 연어 수입 통관 제한, 연어 수입 안 하는 거죠. 연어 수입 안 하니까 노르웨이도 수출선 다카로 버티다가 그 6년 뒤에 항복합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 몽골도 대체로 무역보복에 따라서 대체로 항복을 해요. 그런데 항복하지 않은 나라가 몇 나라가 있어요? 먼저 베트남이죠. 베트남. 이 베트남인데 이 베트남은요, 우리도 중국한테 굉장히 침략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죠? 베트남은요, 우리보다가 훨씬 더 침략을 많이 당했어요. 베트남은 중국의 나라가 바뀌었다 그러면 무조건 베트남 침략해 들어가요. 그래서 베트남하고 중국은 옛날부터 앙숙 관계였죠. 앙숙 관계였는데 문제는 미국하고 월남하고 월맹 불로 나눠져 가지고 미국하고 전쟁을 했었죠. 그죠? 전쟁을 할 때 중국이 많이 도와줍니다. 굉장히 많이 도와줘요.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도움을 받고는 아주 모른 척 해버려. 대우를 안 해줘요. 안 해줘. 안 해주니까 이 배은망덕한 놈이 중국은 항상 베트남 보고 이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1972년도에 춘계 대공세를 시작합니다. 월맹이 미국 군한테 춘계 대공세 시작할 때 이때 전쟁 물자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한데 이 중국한테서 많은 지원을 받아요. 지원받아서 춘계 대공세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중국 배척하고 또 하나 그 당시에 중소분쟁이 일어납니다. 중소분쟁이 일어났을 때 베트남이 소련 편을 들어버려요. 소련 편을 들으니까
중국이 성질이 되게 났어요. 아주 배은망덕한 놈들. 그냥 안 두겠다라고 깊이 깊이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현재 이 세계에서 가장 전쟁이 일어날 위험성을 가진 데가 어딘가 하면요. 이게 남중국해입니다. 여기가 남중국해인데, 이 남중국해에 여기 빨간 선 근거이고, 여기 뭔가 하면요. 요거, 이렇게 선을 딱 그어놓고, 요게 중국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 있는 요 섬들이 전부 다 옛날에 중국 땅이었다는 거예요. 중국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만큼이 전부 다 중국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어, 이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여기 이 나라들이 가만 보니까 자기 영토 앞까지 전부 다 중국이 자기 바다라 그러니까 성질나죠. 성질나니까 여기에 국제 재판소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재판소에서는 중국의 바다가 아니다라고 판결난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항상 이 길을 지배해요. 실제로 지배해. 지배하니까 미국도 이거 가만두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길이 뭔가 하면 이 길이 이 동아시아의 무역로입니다. 무역로를 막게 되면 한국이나 일본이 굉장히 위험에 빠져요. 필리핀도 위험에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이 길을 가만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미국이 여기 함대가 와가지고 함대 와서 마음대로 막 해주고 다녀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중국이 자기 땅이라고 하는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위험한 곳이 뭔가 하면요. 여기 남중국해입니다. 남중국해 중에서도 요 시사군도에 베트남하고 분쟁이 붙었어요. 이걸 이제 중국은 시사군도라 그러고 베트남은 파라셀 군도라 그래요. 근데 1974년도에 이 땅에 여기에 석유가 많이 묻혀있거든요. 묻혀있는데 원래 베트남하고 중국이 같이 개발하자 그러는데 중국이 그걸 어기고 주 단위 이상의 석유 시추 장비를 설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여기서 베트남에 배들이 오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기 굉장히 분쟁이 심하거든요. 심하니까 중국이 요놈들이 바라니 가만 안 두겠다. 그래서 전쟁을 한번 일으켜요. 언제 전쟁 일으키는가 하면은 1979년도에 중국하고 베트남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문제는 이 79년도에 전쟁 일으킬 때 베트남은 그 밑에 있는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 정권이 중국과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크메르 루즈가 다스리는 캄보디아의 정규군이 침략해 들어갔어요. 거의 대부분의 정규군이 캄보디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들어간 상태에서 중국이 병력을 동원해서 여기에 베트남 북부에 침략해 들어와요. 베트남의 정규군은 거의 없죠. 없는 상태이죠. 근데 얼마나 들어오는가 하면은 베트남은 정규군이 한 7만에서 10만 정도입니다. 그리고 민병대가 15만 명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중국군은 20만 명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올 때 100여 기의 항공기, 폭격기죠. 전투기. 그 다음에 전차 400대 등등 장갑차 등등 해서 중무장을 하고 베트남으로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는데 문제는 베트남의 정규군은 거기서부터 1000km 떨어져 있는 캄보디아에 공격해 들어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없죠. 없으니까 여자들을 모집해서 민병대를 만들어요. 민병대로 만들어서 여자들이 전투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이 전쟁에 져요. 전쟁에 져가지고 이게 포로로 끌려가는데 포로로 끌려갈 때 감독하는 이 군인이 누군가 하면 여자예요. 이렇게 중국은 20만 명, 이 베트남이 캄보디아 침략하느라고 군인이 없는 틈새를 노려서 20만 명을 가지고 침략해 들어갔지만 역시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실패했죠, 그죠? 실패가 난 뒤에 그래서 현재도 베트남은 중국과 전쟁 불사.
만약에 중국이 우리한테 만약에 도발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전쟁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호주 문제입니다.